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챕터 8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글자로는 이 슈텐바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글자 이면에는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만을 이 사람을 얘기한다. 지금 뭐 자동매매 봇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시장 1단계에서는 이런 게 참 많죠. 3단계에서도 많고요. 조정 때 많이 나오죠. 시장 참여자의 희망과 절망이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를 불러서 변동성을 크게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썸네일로 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지고 가느냐. 주식, 코인, 부동산, 이 머니마켓은 매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345페이지는 절대 상투에 물리지 않는 지표를 얘기합니다. 바닥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상투에 물리지 않는 지표가 맞죠. 물론 1단계와 3단계는 거꾸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뒤집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려면 제가 지금 이제 200일간의 이제 엑셀로 이거를 어떤 분께 부탁을 드려놨고요. 이 시장 참여자의 희망과 절망을 알으려면 결국은 개인적인 심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집단 심리가 되거든요. 투매도 나오고 그래갖고 자기 의견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죠.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이걸 하려면 200일간의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하락 수치, 우리 여태까지 상승 일수 하락 일수 ADR 그거를 숫자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 가서 엑셀로 긁어서 하실 분도 계시지만 뭐 지금부터 40주간 차분차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빨간 거는 무시하세요. 어제 날짜의 MI 지수, 그러니까 모멘텀 지수죠. 모멘텀 인덱스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63이라고 가정하자. 일단 MI 지수라는 게 있구나. 근데 어제가 마이너스 63이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941개 많았다 그러면은 뭐 상승 종목이 더 많이 올랐다. 하락 종목보다 941개 많았다 그러면 플러스 941이에요. 어제는 마이너스 63이고 오늘은 941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00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걸 들어가려면 201일 거는 빼야 돼요. 근데 201일이 마이너스 82였다. 그러면은 플러스 82를 기재하고 201일 전 MI가 마이너스 80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플러스 82로 해놓고 201일 전 기록은 뺍니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200일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82와 오늘 거 플러스 941을 합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치면 플러스 1023이죠. 이 1023을 200일로 나누면 플러스 5.1이 되죠. 이 플러스 5.1을 어제 날짜가 MI가 63이다. 그러면은 어제 날짜 모멘텀 인덱스가 마이너스 63 그리고 오늘 거 플러스 51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7.9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7.9가 MI 지수. 요거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으시면 돼요. 자, 이걸 아시고서 이제 우리가 오늘 탄력지수 구하는 공부를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승과 하락 수치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승 하락의 주간 수치는 장기 전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일 수치는 앞에서 소개한 차트 형식보다는 숫자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모은 자료는 트레이딩을 할 때 참고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용하든 매일매일의 상승 하락 수치는 증시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은 개별 투자가들의 희망과 절망입니다. 그런 의미가 밑에 담겨 있어요. 이 수치는 기술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므로 차트 읽기 전문가를 내가 쓸 때 이걸 모두 이용했다. 당신도 앞서서 소개한 상승과 하락 종목 차를 근거로 한 일일 수치를 매일매일 추적해 간다면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장기 전망을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첫째, 매우 정확하고 둘째, 해석하기 쉽고 셋째, 계산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나는 이 측정 수치를 탄력지수, 모멘텀 인덱스, MI라고 한다. 모멘텀 인덱스, 탄력지수라고 한다. 이는 실제로 200일 동안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승과 하락 수치의 변화를 평균 내에서 구한 값이다. 자기만의 탄력지수 구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시의 탄력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뉴턴의 물리학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뉴턴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를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추세는 반전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지그재그는 무시하고 주요 추세선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8-10 탄력지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탄력지수다. 맨 처음 할 일은 최근 200일 동안의 코스피,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 하락 수치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게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서 엑셀로 긁어오시면 되죠.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경제지를 뒤져서 이 수치를 구할 수 있으나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주 동안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거 40주면 280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티밋 같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200일 동안 모든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를 더하면 된다. 그런 다음 200으로 나눈 수가 오늘의 탄력 지수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서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먼저 200일간의 자료를 구하고 오늘의 지수를 계산했다면 일은 쉬워진다. 오늘의 지수가 이제 오늘 지수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941개가 많았다. 요 두 번째 요겁니다. 아주 쉬워질 수 있다.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기에 그날의 새 수치를 더하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더하고 201일 전의 수치는 빼버리면 된다. 그런데 이 수치 201일 전의 수치를 뺄 때는 반드시 기호를 반대로 써야 된다. 여기서 세 번째 201일 전 MI가 마이너스 82라면 플러스 82를 기재한 후 201일 전 거는 날려버리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마지막 단계는 오늘의 수치와 201번째 날의 수치를 200으로 나누면 된다. 이것도 좀 헷갈리죠? 이렇게 구한 수치를 어제 날짜의 MI에 더하면 오늘의 탄력 지수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예상한 게 이거예요. 347페이지.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실내를 통해 알아보자. 1987년 11월 10일자 모멘텀 인덱스 MI는 마이너스 63이었다. 이 정보를 갖고 다음 날의 MI를 구해보자. 어제가 그랬다 그러면 오늘 MI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 오늘의 뉴욕 증권거래소, 저는 코스피라고 했어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941개 많았다면 플러스 941을 입력한다. 그 다음 자료를 기록해 놓은 종이에서 201일 전, 책에서는 이제 지금 1987년 11월 1일이니까 201일 때는 1987년 1월 29일 지수가 자기가 보니까 82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81을 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82를 기재한 후 201일 전
기록은 삭제한다. 그래서 플러스 82와 오늘 구한 플러스 941을 하면 플러스 1024가 되죠. 23이 되죠. 이 1023을 201로 나누면 플러스 5.1이 되죠. 그래서 어제의 MI 지수 마이너스 63에다가 오늘 플러스 5.1을 하게 되면 오늘의 지수 마이너스 57.9가 되는 거죠. 이거 엑셀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몇 년 동안 이 지표를 이용하여 장세를 전망해온 나는 이 유익한 지표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제로선, 이 제로선을 가로질러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제로선을 가로질러서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만약 탄력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다가 제로선을 가로질러 상승했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신호다. 반면에 플러스 영역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고 하면 하락세의 징후다. 이 수치가 제로선 위 또는 아래에 머무는 시가 길면 길수록 이 지표가 제로선을 가로지를 때 오래 머물렀으면 바뀔 때 그 파장은 더 커진다. 이 지표가 꽤 오랫동안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영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 제로선을 가로지를 때 주목해야 된다. 이 MI가 제로선 근처에 머물다가 이렇게 제로선 근처에 머물다가 가로지르는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 돌파한 거, 깊숙이 있다가 돌파한 거와 근처에 있다가 돌파한 거는 다르다 이 소리죠. 꽤 오랫동안 플러스 영역에 머무르던 MI가 갑자기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면 하락세가 확실하다. 이 MI 지수는 상승 장세에서 대부분 다우존스 지수보다 앞서서 정상에 도달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바꿔 타니까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MI가 정상에서 급하게 떨어졌다면,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비록 상승 장세 내내 플러스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 경보가 커진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전의 붕괴 움직임이다. 차트 8-10. 이 모멘텀 인덱스는 1986년 중반 정상에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이때부터 1년이나 더 올라갔다. 다우존스 지수는 87년 10월까지 갔으니까요. 더 올라갔다. MI가 처지기 시작한다고 당장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MI가 처졌잖아요. 처지기 시작한다고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승세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된다. 1987년 들어 8개월 동안은 환상적인 상승세였지만 이 지표는 그저 그런 상태였다. 그 사실에 주목하라. 다우존스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수백 포인트 더 상승했어도 이 수치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경고 신호다. 드디어 1989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붕괴 전인 10월 어느 날 이 지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죠. 이 지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대다수 의견과는 다르게 다가올 하락은 상승 장세 중에서 조정 국면이 아니라 완벽한 하락세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장기 지표는 1987년뿐만 아니라 1962년 1월, 1969년 초, 1972년 초,
1981년 봄과 1984년 1월에도 하락 장세가 시작될 것을 제때 알려주었다. 지표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표는 바닥보다는 정상을 찾아내는데 더 유용하다. 정상 국면에서 올랐을 때 국면에서 이 매도 신호가 켜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기 전이므로 사전 경고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바닥에서는 매수 신호가 꽤 늦게 오며 상승세를 확인해 주는 역할만 한다. 모멘텀 지수의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용두사미식의 상승과 제대로 된 상승을 구별하고 진짜 상승세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3년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건 뭐 막 이러는데 진짜 상승세냐, 용두사미식 상승세냐. 이 측정 지표는 중요한 시장 동향을 예시하는데 큰 구실을 해왔다. 이 탁월한 측정 도구와 이 8장에서 배울 다른 장기 지표를 함께 연계해 나간다면 월스트리트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런 눈속임 같은 안개도 쉽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승 하락선 제가 엑셀로 먼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투를 찾아내는 오늘 시장 탄력 지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는 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엑셀 자료가 오면 200일 갖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거 요 5가지는 제가 정리한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뭐 적어 두시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